(2025년 2월 23일) 히든풋볼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B스포츠 1타 해설위원 강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특별히 일요일날 밤에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합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날 정오쯤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약간 좀 신선한 느낌이 났는데 지금 약간 좀 이게 주저앉은 상태예요. 네, 지금 곧 있으면 자정이 되거든요. 일단 화장 떴어요. 네. 성주는 지금 막 중계 끝나고 왔고 춘천에서 왔고 저도 이제 입중계 끝나고 집에 좀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도 또 새벽 중계가 또 기다리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내일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이제 그 외부 녹화가 있어서 지금부터 저는 시작입니다. 이거 녹화하고 새벽 중계하고 이제 뭐 경기 몇 경기 챙겨보고 히든풋볼 EPL을 7시에 녹화를 합니다. 아침에. 와. 그리고 저는 이제 외부 녹화를 하러 출동. 네, 그렇게 되고 갔다 오면 또 월요일날 밤에 뿌꾸 방송 가서 또 이제 FC 온라인 관련된 컨텐츠를 또 라이브로 하고. 그래서 지금 토일 월이 약간 좀 강행군입니다. 와, 형 진짜 간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근데 아니 술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곤하면 간에 이물질들 많이 쌓이면서 맞아요. 진짜 이 건강이 한 번에 훅 가거든요. 그래서 쉴 때 쉬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인 방송을 거의 못했어요. 이게 보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되겠더라고. 차라리 하나 할 때 제대로 이제 집중해서. 바짝 하는 게 낫지. 하루를 하더라도 이거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양으로 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름의 어떤 집중도 있게 스케줄 짜서 해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오늘은 일요일 밤에 하는 거고, 특히나 오늘 펼쳐졌던 경기들에 대한 여운은 우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 그렇죠. 네, 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좀 라이브적인 느낌. 그리고 전 또 이제 춘천에서 경기 끝나고 바로 온 거기 때문에 아직 잔디 냄새 남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잔디 냄새 나는 것 같아 지금. 있다니까. 나는 것 같아. 경기장 가면 플랜돼 있잖아요. 그 나는 것 같아. 묻어 있어. 그리고 이제 이슬기 여러분 아직 그 대회 참가 중입니다. 진 게 아닙니다. 네,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 보통 다이렉트 퇴장 당하면 네. 두 경기 쉬잖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진지하게 고려 중인데 지금 이거 4인 체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주가 세 번째 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소외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외된 경기의 매치가 이제 일정이 잡혀진 팀들은 좀 그 주는 좀 심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외된 경기를 또 중점적으로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그럼 잘해요. 네. 근데 누가 누굴 보고 잘한다고 하는 거야? 네가 방송 짬으로 봤을 때는 네가 잘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배울 부분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현장감도 가지고 오고, 또 그리고 자중했다고 하는데 개그적으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 근데 어제 지난주 방송 보니까 성주가 약간 좀 빵빵 터트릴 때마다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인상을 쓰던데. 와이프도 좀 와 이러면서. 와이프도 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이거. 형수님도 보셨어요? 보더니 왜 이렇게 안 웃어? 막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압박감을 느꼈나 봐. 좀 그러지 마 원이라. 굉장히 그 원인은 이제 고정 멤버로서 네, 잘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불안해 안 해도 됩니다. 너가 불안해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히든풋볼 K 좀 더 풍성하게 뭐 여러 어떤 여러분의 어떤 만족감과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너무 추웠죠? 개막 라운드보다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 네, 제가 일정이 대구, 춘천이었어요. 대구는 어땠어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대구가 진짜 추웠어요. 그때 이제 박찬영 감독, 제가 박찬영 감독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박찬영 감독님 이야기 대변할 수 있으니까. 많이 춥네요. 대구도 춥네요. 그랬더니 대구도 추워 이 사람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직관을 이제 서울 경기도 갔었는데 다음 주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 좀 날씨가 풀려서 주말에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차가운 걸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도 체크에 민감합니다. 날씨, 다음 주, 기온. 네, 기온 체크. 이번 주는 영하
2, 3도였어. 근데 근데- 이번 주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체감 많이 온도가 굉장히 낮았죠. 다음 주 1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망고빙수 주- 판매량이 좀 더 그렇지. 올라가나요? 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봄날씨고요. 네. 예,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아침에는 영하인데 다 영상입니다. 이제 어. 5도, 7도, 뭐 10, 그다음에 목요일부터 10도 막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한 봄날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영하권의 최저 온도가 있으면은 이제 불편한 점들이 확실히 우리도 2주 앞서서 이렇게 이른 개막이 처음이잖아요. 그라운드가 곳곳에 얼어 있는 곳들이 맞아요. 있어요. 전체가 얼진 않아도 해가 좀 덜 드는 곳 그런 게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잔디에서 나오는 그 물, 그 동파가 됐대. 물이 안 나오는데 얼어가지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가 얼어서 아, 물을 못 뿌린다고 뿌리는구나. 하더라고. 예. 아,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전진우 선수도 그렇고,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딱딱해서 맞아요. 선수들이 이제 이 짚을 때마다 상체의 힘을 그러니까 충격을 다 받나 봐. 전진우 선수 부상이죠. 그다음에 이순민 선수 그렇죠. 쇄골. 맞아요. 어깨 쪽. 예. 이거 지금 계속 이게 네. 땅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 선수들이 부상이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지금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충격을 흡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땅이 딱딱하니까. 딱딱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추운 날 경기하는데도 참 힘들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얘기를 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제주 SK와 김천 상무 경기입니다. 골 많이 났어요. 네, 3대2로 김천이 승리했는데 제주는 지금 1라운드에도 2골 넣고 지금 2라운드에도 2골 넣었어요. 그렇죠. 2골을 넣었다는 거면 굉장히 그렇지. 잘했다. 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이건희, 유인수 마지막에 뭐 득점 장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뭐 공격 지역에서 공격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김천 같은 경우는 3득점을 했는데 이 3득점이 전부 이동경 거의 발끝에서 그렇죠. 이 네. 이동경이 절대적인 선수, 진짜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저는 경기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동경의 발끝 그리고 이동경의 좀 탁월한 센스가 빛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제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기동력 있게 전방 압박하면서 밀어붙이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유리라든지 뭐 이번 경기에도 서진수 선수 들어왔지만 그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좀 잘 못해줬잖아요, 포인트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근데 이건이 지금 2경기 연속골입니다. 근데 조만간 또 입대를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유리 선수와 서진수 뭐 기존에 있던 스트라이커들 그리고 또 새로운 외국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학구 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잘 풀고 있지만 이게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또 주저앉을 수 있고 또 이제 역시 불안한 건 수비예요. 실점이 많다는 거. 득점도 네.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이 좀 고민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은 게 네. 57분에 유인수가 득점했잖아요. 네. 근데 실점하는 시간이 62분 18초예요. 딱 5분. 5분에 동점골을 먹은 거야. 근데 저는 57분에 유인수 득점했을 때 이 제주가 골 셀레브레이션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요. 57분에 한 골을 넣었는데 몸 푸는 선수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거의 경기 끝난 것처럼. 경기 끝난 것처럼 다 뒤집어졌단 말이야.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 누구 한 명은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네. 아 축하를 또. 근데 완전히 막 슬라이딩 하고 아 그래?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완전 경기 이건 막판에 승리를 득점골 확정짓는 득점처럼. 확정짓는 듯한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던 거지 내 느낌에. 근데 이제 분위기상 약간 그럴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김천에게 경기를 좀 지배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렇지. 선제골을 넣었어. 근데 실점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골을 넣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야 이거 이겼다라는 생각을 선수들이 좀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누군가는 뭔가 진정하고 뭐 쌍욕도 쳐주면서 쌍욕을 쳐줘. 골 정신 넣는데 차려. 정신 차려라. 집중해. 이거 분명히 와. 위기 와. 지금 이거 10분 15분 보내야 돼 그냥 시간. 절대 실점하면 안 돼. 수비 라인에서 누군가 리더를 해줘서 왜냐하면은 한 골 들어가 2대1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 풀백들 지글 거 하려 그래. 자기 거 하려 그래. 분명히 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상대는 올라오지.
그럼 공간 나지? 그러면은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 되니까 하고 싶거든.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뭔가 거기서 경기는 물론 뭐 3대2 많은 골 나서 재미있었겠지만 뭐 그냥 제가 제주 수비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뭔가 세레머니 좋죠. 그러나 누구 한 명은 좀 진정을 시켰어야 된다. 진정시키고 야 집중해 무조건 우리 위기 오니까 이거는 10분 15분 뭐 그냥 막 축구하든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하면은 결국은 임채민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임채민 혹은 송주훈. 어쨌든 송주훈 선수도 짬이 되는 수비수니까. 근데 김천 공격수들이 잘하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리고 경기도 계속해서 김천이 주도하는 경기를 했으니까 수비진의 호흡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하겠는 거야. 까먹은 거야. 힘들어서. 뭐 그런 경우 없어요? 아니 근데 힘들면 골 셀레브레이션 하러 안 갔어야지. 나는 안 갔을 것 같아. 57분에 넣었으면. 근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 저는 그게 보였다는 거지. 보였다는 건데 솔직히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원일이의 얘기를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막 셀러브레이션 막 하고 막 오버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야 집중해야 돼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아. 많아? 네, 수비 라인에서는 많아. 왜냐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저는 제가 어쩌다가 제가 골을 넣잖아요. 그럼 골 넣고 제가 잘 되니까 흥분이 돼 있는 거야. 업되는 거야. 업돼서 막 미쳐 있어. 그러면 옆에서 광석영이 더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욕을 해. 그러면서 야, 정신 너 씨발 차리라고. 골 나가지고 다 끝난 거 같아? 그러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집중해. 진중해. 무조건 우리 위기 온다. 이거 넘겨야 돼. 지금 먹으면 끝나. 그럼 5분 안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뒤집힌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결과론적 그 얘기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머니님 얘기 듣고 이제 다시 자세히 보니까 다 튀어나오긴 하네. 다 튀어나와서 막 짜부시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제 진정하고 이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좀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조금 너무 흥분된 상태였다. 그렇죠. 저는 제주 수비수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정운이라고 봅니다. 정운이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까지 백스리 기반으로 할 때 왼쪽 스토퍼 쓰면서 또 정운 선수가 경기 중에 되게 거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프하잖아. 상대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 또 이게 우리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지시하면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선수인데 정훈 선수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비 리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임채민 선수도 퇴장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집중력의 저하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임채민이 다이렉트 퇴장이었으니까 2경기 못 나와요 앞으로. 이거는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은 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범도 또 이제 수비에 대한 그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사실 그 한 경기에서 3골을 실점을 하면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뭔가 진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 뭐 또는 우승 경쟁을 하려면 이런 경기를 정말 잡아야죠. 클린시트로 잡아내는 그런 수비의 단단함이 있어야지 뭔가 진짜 지난 시즌에도 제주가 뭔가 도깨비 팀 뭐 진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2라운드에서 또 30점 해버리면 또 이거 지금 지난 시즌이랑 똑같이 또 가요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근데 무실점으로 막으면 좋겠지만 상대팀 이동경이 이런 식으로 해집고 다니면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는 팀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 이동경 지금 순간 생각해봤어요. 이동경을 막아야 하는 팀이 11팀이잖아요. 지금 수비 라인을 생각해봤을 때 이동경의 저렇게 지금 미친 폼을 막을 수 있는 팀은 현재 1, 2라운드 K리그를 봤을 때 쉽지 않다. 근데 수비수로만 막을 수 있는 팀은 대구다. 뭐 대구 경기를 했으니까. 대구 경기를 했어요. 왜냐면 대구 뭐 경기 중계 리뷰해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뻥이 찼네요 지금 또 보니까 갑자기 대구 얘기를 해서. 이거 이제 뭐 이동경 뭐 많아 대구가. 야 이게
일단 이거 대구 경기 얘기하고 할 때 말씀 더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동경의 폼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K리그에서 지난 시즌 했을 때는 같은 윙포워드 공격수로 봤을 때 양민혁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QPR에서 뛰고 있는 양민혁을 얘기했었는데 양민혁 대표팀에서 좀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동경은 양민혁보다는 오래된 선수예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이동경을 이제는 내가 봤을 때 대표팀에서 이제 3월 되면 A매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의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또 홍명보 감독이 이동경 선수를 잘 안 알죠. 쓴 것도 알죠. 아니니까. 네, 활용법을 알고 네.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이동경 선수 대표팀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네. 네. 저는 경기 보고서 얘는 클래스가 다르다. 못 막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경은 네. 그러니까 득점력도 있고 그리고 이동경이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 능력은 언제나 갖고 있는 거니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동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을 느꼈던 제주의 수비 라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제주에는 이건희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건희가 두 경기 연속 빡 부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광주에 있을 때는 열심히 뛰고 뭔가 이제 추맨의 남자잖아요. 왜 저의 남자죠? 아니 그때 광주 경기할 때 그 쭈뼛쭈뼛대고 슈팅 타이밍 놓친다고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이건희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 아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에서 조금 더 과감하지 못하고 약간 망설이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이건희 선수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게 올 시즌 지금 출발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4월달 입대잖아요. 제주 입장에서는 아쉽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입대한다는 거 아쉬운데 그거 알면서 데리고 온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희에게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는 김천 상무 다녀온 이건희의 모습이 벌써 기대됩니다. 도움을 기록하는 그 유인 선수에게 패스 패스도 주는 기가 것도 막혔습니다. 그것도 시야잖아요. 네. 공격수가 수비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볼을 지켜내고 내가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알면서도 블락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도해서 성공했다는 거 이게 한 단계 발전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제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긴 합니다만은 지난 시즌에 김천의 어떤 성적을 봤을 때는 김천에게 두 골이나 기록하고 3대2 빡빡한 경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임채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바로 수비 라인에서 공백이 생기는데 단단함을 구축해야 되는 제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가 갔다 왔던 대구와 수원FC 경기입니다. 자, 일단 계속 대구는 백포를 쓰는 거죠. 대구는 백포를 잘하는 팀입니다. 이제는 쓰는 팀이 아니라 잘하는 팀. 백포를 잘하는 팀이에요. 냉정하게 그냥 1, 2라운드만 놓고 볼게요. 대구의 백포만큼 강한 축구를 한 팀이 있어? 나는 이제 뭐 제가 갔다 온 경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오늘 강원하고 이 포항의 경기 제가 이제 시트지를 받아서 실시간 순위표를 받았잖아요. 대구가 1위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1, 2라운드 진짜 잘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일단 선발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 1라운드 좋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부터 중원에서의 역할까지는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정치인 선수가 제가 이 개막전 리뷰할 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큰 부상이 우려되는 부상을 당했어요.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쪽으로 접혔어요. 그게 사실 안쪽으로 잘못 돌아가면 골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심하죠. 안쪽이 더 오래가. 오래 가잖아. 그래서 경기 끝나고도 선수들 이 퇴근길에 제가 정치인 선수 아이싱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거 안쪽으로 돌아가서 걱정된다. 그랬더니 일단 월요일날 병원 가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이 토요일날 정치인 선수를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박창현 감독님께 들었습니다. 정치인 생각보다 큰 부상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다행이다. 클럽하우스에 목발 떼고 복귀했다고. 그래서 뭐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다행이다라는. 제가 좀 미는 선수가 정치인이거든. 왜죠? 그냥 그 약간 골 잘 못 넣고
돌파 좋고. 슈팅 열심히 해라고 했잖아. 슈팅 못해. 1000개 때리라고 그랬나? 1000개씩 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슬기 형은 반대 의견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슈팅 연습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해라. 열심히 뛰어주고 저돌적이고.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것들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치인 선수 올해 잘할 겁니다. 예, 동계훈련 때 또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대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즌 초반에 좋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세징야, 에드가 이런 주축 외국인 선수들이 지도자 교육 들어갔다 왔어요. 겨울에. 그래서 브라질을 이번에 안 갔어요. 브라질로 휴가를 안 가고 바로 전지훈련에 합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훈련을 집중도가 있는 훈련을 했죠. 네, 팀적으로 좀 완성도 있게 했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수원FC가 광주 원정 개막전에서 수비적인 스탠스,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갖고 역습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팀의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 좀 내려서는 건데 대구를 상대로 내려섰다? 그러면 박찬현 감독이 어떻게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것 또한 시험대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대구는 앞선 시즌 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상대가 대구를 상대로 내려서 있는 경기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수비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했지.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수원FC가 버스 세워놓고 막았을 때 이거 대구가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을 좀 궁금했고 그런 결과를 보고 싶었는데 박찬영 감독도 박세진을 왼쪽 측면에 세우면서 박세진이 볼 소유하고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상대를 휘저어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하니까 그런 것들로 좀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상 외였습니다. 김은중 감독의 선택이 수비적이지 않았어요. 맞받아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컨셉이 애매했던 것 같아. 중원에서 대구와 힘싸움 아니면 오히려 밀고 나오면서 압박? 그럼 뒷공간이 넓어져. 그러면 대구 입장에서 땡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시간에 이 정재상 선수와 뭐 전방에서 압박하는 공격수들이 볼을 탈취한 이후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좋은 침투 과정 속에서 상대를 타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스의 선제 득점 이후에는 대구가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수원FC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수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안데르손 이른 시간에 투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안데르손 투입했거든요. 근데 안데르손이 박진영과 카이오를 전혀 뚫어내지 못했어요. 이날 결국에 대구의 MOM은 카이오였는데 카이오 선수가 우리가 1라운드 개막전 보면서 실수 한 번 정도 했다라고 원희력이 또 짚어줬던 부분 있잖아요. 인터셉트 워낙 잘하는 선수예요. 그 개막전에서도 5개의 인터셉트를 보여줬는데 이날도 그냥 과감하게 막 나오더라고. 근데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 이거는 박찬영 감독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자신 있게 밀어붙여라고 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카이오 브라질리언이잖아. 네. 브라질리언이 수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볼을 공격하라 그래. 카이오는 볼을 진짜 공격을 볼을 잘해. 공격해라? 이제 근데 형 브라질 유학파 아니잖아요. 유학파 아닌데 이제 브라질 안드레 레모스인가라고 나 신인 때 이제 감독했는데 나는 볼을 잘 공격하거든. 볼을 공격하면서 사람까지 같이 공격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나한테 본 거야. 브라질 감독이 이제 브라질 스타일 수비는 이제 볼을 공격하는 거다 하면서 너가 브라질 스타일이라는 거지 지금. 브라질 스타일의 수비라는 거야. 근데 나는 까이오를 보고 난 그걸 느꼈어. 볼을 얘는 공격한다. 볼을 진짜 공격을 잘하는구나. 근데 가끔씩 지난 시즌에는 볼을 공격하다가 볼은 공격 못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렇죠. 바람에 이제 뭐 파울이라든지 위험지역에서 파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올 시즌에는 뭔가 딱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 볼이랑 사람이랑 같이 공격을 해버려. 이제 K리그 타이밍에 좀 타이밍에 이제 박자에 녹아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브라질 유학파 아니잖아요.라고 물어본 게 뭐냐면 주원이 형 브라질 그렇지. 유학파거든요. 그럼 형은 어쨌든 측면 수비수였으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볼을 공격해라. 전혀 못 들어봤어요. 왜요? 몰라 저는 저 얘기는 좀 더 하이 퀄리티 얘기 아닐까요? 조금 더 이 높은 레벨. 그러니까 형이 했던 내가 그때 레벨은 당시에 뭐 볼을 공격해라 그러면은 뭐 씨발 공격 뭐라 뭐 빵꾸 대라는 거야 뭐야? 1차원적으로 뭐야? 뭘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볼을 공격해라라는 표현이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볼에 다가서고 이제 수비를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예, 뭔가 기다리는 수비를 하기보다는. 근데 카이오가 딱 그런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근데 그게 잘 되면은 상대의 공격수는 꼼짝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번 1라운드 해보고 되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 뻗을 때 쭉쭉 뻗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경기에도 장점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카이오의 수비는 굉장히 도전적인데 그걸로 인해서 다 본인 발 안에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수비였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선수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 번 실수로 경기 초반에 뭔가 꼬이면은 실수가 연발될 수 있는데 이날은 뭔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사실 수원 FC 공격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뭐 지난 경기에 이 박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 얘기하지 못한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좀 시위하듯 활약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정재상. 야, 정재상은 광주에서 이건희가 했던 역할과 같이 정말 많이 뛰어다니면서 동료 공격수들이 편하게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너무 좀 짜증나는 선수 있죠. 그렇지. 계속 끌고 다니고 몸싸움 해주고 거기에 골키퍼한테까지 압박해주고 압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팀의 에너지를 정말 많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올 시즌 정재상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종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한종무도 얘기하고 네. 정재상도 얘기하는데 한종무 얘기 좀 끝까지 한번 해주세요. 네, 한종무 선수가 사실 되게 화려한 선수는 아니에요. 아직 뭐 젊은 선수니까 본인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경기장에서도 공격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지분이 대단히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대구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세징야 라마스가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한종무 선수가 그 공격진에서의 꾸준히 일을 너무 잘합니다. 또 수비로 내려올 때 위치를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세징야 선수와 라마스 선수의 기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너무 잘 채워주니까 결국에는 박찬영 감독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한종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쪽에서 많이 띄워주고 이제 뭔가 기동력을 살려준다면 뒤쪽에 있는 뭐 세징야나 라마스가 편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많이 비벼주고 싸움을 해주면 뒤쪽에 있는 세징야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할애받을 수 있고 특히나 세징야가 패스를 주고받았을 때 이 뭔가 세징야에게 잘 내주는 패스들을 네. 해준다면 맞아요. 세징야의 공격 포인트도 늘어날 거고 또 세징야가 패스를 봤을 때 뒤쪽에 있는 공간들을 이 선수들이 잘 이용해 준다면 대구의 공격은 잘 풀릴 것이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너무 1, 2라운드 대구 제가 갔다 왔는데 경기 잘하고 이겨서 이 뽕이 좀 차오른 걸 수도 설레발. 있지만 왜냐면 광주가 잘했을 때 경기들을 보면 요소에서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 향기가 납니다. 좀. 네. 결국 뭐 딱 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잘 되냐 안 되냐는 보면 잘 서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패스를 줬을 때의 그 패스 실력은 또 나중 문제다. 맞아. 그러니까 저기다 줄 수 있는 위치에 선수를 서 있냐가 첫 번째. 두 번째, 거기다 이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거를 90분 내내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그렇지.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제 좋은 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팀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위치 자체는 지금 대구는 잘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서 있죠. 잘 서 있죠. 네. 다만 그 얘기는 주원 형이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90분간 그 텐션을 유지해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린시트 경기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 흐름을 좀 내줬을 때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물론 교체 타이밍을 통해서 선수들 리프레시 해주는 거 좋았어요. 그럼에도 실점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중 감독의 수원FC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보자고 하면은 중원에서 이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윤호, 노경호, 윤빛가람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조합을 냈는데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름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장윤호, 윤빛가람, 노경호예요. 노경호는 안산에서부터 정말 중원에서 활동량 많이 가져가는 진짜 필요한 선수예요. 그럼 윤빛가람은 본인이 볼 소유하면서 앞쪽으로 이제 전달을 풀어줘야 해줄 수 있는 되는데. 선수지. 근데 윤빛가람의 컨디션 문제인지 아니면 조합의 문제인지 근데 윤빛가람이라고 하면 이 중원에서 장악 못해도 한 번씩 진짜 윤빛가람만 할 수 있는 패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패스를 솔직히 넣어줄 수 있는 공간도 없었지만 윤빛가람의 이 시즌 초반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장윤호와 노경호 선수의 이 경기에 대한 뭔가 의지, 네. 뭔가 집중력은 높이 사죠. 높이 사죠. 네. 높이 사죠. 근데 그 안에서 그걸 빼고 다른 어떤 이제 유연함,
볼을 다루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장윤호 선수가 그래도 지난 시즌 김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다시 K리그 1으로 복귀해서 수원FC의 미드필더로서 구성을 맞출 때 어떻게 보면은 K리그 1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미드필더냐라는 물음표가 있죠. 있어요. 있는데 네. 그거를 작년에 잘했으니까 이거 K리그 1에서 다시 되는구나.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방에서 윤빛가람이 마법과 같은 어떤 빌드업의 시초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뭐 그렇게 뭐 윤빛가람이 혼자 쓱 나온다고 했을 때 받아주는 선수의 면면도 중요한데 네. 앞쪽에 있는 받아주는 면면을 봤을 때 이름값만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 지동원이 들어오고 그 선수 누구죠? 이름 센 선수? 싸박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전방에서 볼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생겼는데 이 전반에는 그 신인 최산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박철우 왼쪽, 오른쪽 김주엽이었는데 이 선수들은 다 직진하는 선수예요. 그러면 윤빛가람이 후방에서 빵 때려주면서 측면 공간 먹고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계속 볼 소유를 잃어버리고 또 대구가 빌드업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할 역할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그래서 수원FC는 고민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은중 감독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겨내야죠. 싸박이 빠른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동원 선수도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 그래도 K리그 복귀해서 많은 경기 소화를 했는데 또 지동원 선수도 나이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지동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는 또 보여줬습니다. 이 안데르손 선수와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지동원이 전형적인 이 포스트 플레이어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약간 10번 자리 혹은 측면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안데르슨과의 호흡을 통해서 한 골 만들어낸 게 역시 수원FC가 가야 될 길이다. 거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박 선수의 빠른 적응 그리고 오프키르와 아반다는 안 나왔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해주면 그래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공격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나와야 팀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이제 팀이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오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대구는 지금 굉장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고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세징야구 그래도 이제 에드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얼마큼 쭉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설사 세징야나 에드가가 이제는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초반에 승점을 잘 쌓아놓으면 안정감이 갈 수 있지. 중후방에 네, 약간 승점을 드랍한다고 하더라도 순위 방어는 될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FC 서울 대 안양의 경기입니다. 현장 다녀오셨죠? 네, 현장 갔다 왔는데 일단 조금 왜요? 뭐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전 느꼈습니다. 가족들하고 좀 같이 있고 하니까 좀 사진 찍어달라는 말도 좀 참으시는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쭈삣쭈삣 하시면서 같이 뭐 찍어달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좀 응원 많이 해주시는구나. 또 히드풋볼 K를 또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구나라는 거였는데, 이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네. 왜 배가 고팠지? 뭔가 또 그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일하고 갔거든요. 근데 배가 고팠지? 왜 밥을 못 먹었지? 난 왜 정신이 하나도 없지? 네. 잠깐만요.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서 아침부터 일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아침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결한다고 모처럼 그래서 뭐 운동도 갔다 왔다가 뭐 병원도 잠깐 갔다 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밥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푸드트럭에 가서 좀 시켜 먹으려고 잘 돼 있으니까 네. 너무 추운 거야. 그래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근데 주문을 못 한 거야. 그럼 푸드트럭 줄보다 이제 이주원 사진 줄이 더 길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줄까지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 주문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진들 주문하다가 이렇게 잘 찍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웠다. 예. 나는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 41,415명이 왔습니다. 네, 경기 너무 분위기 좋았고 또 제가 이제 이 W석에 앉았는데 W석인가? 본부석 쪽? 본부석 반대편.
그 이석. 이석 네, 이석. 앉았는데 이석에 안양 쪽에 이제 표를 가까운 구매해서 쪽이었어요? 이제 했는데 와 되게 열정적이더라고. 원정 팬들 많이 오셨죠. 원정 팬들. 그리고 한 분은 우리 큰애가 발견했는데 아빠 저 사람은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길을 흔들고 있어. 우통 벗고 계신. 저 사람이 언제 옷을 입을까?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그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던 안양의 응원단이었다. 응원단이었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이제 서울이 승리를 네. 했는데 사실 이제 직관을 가면 자세하게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경기 중계하고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만 이제 파악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승리했지만. 네. 그렇지. 안양이 뭐 승격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뭐 첫 번째 경기 우승에 승리했잖아요. 네. 두 번째 경기도 저는 굉장히 용기 있게 맞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 이제 링가드의 득점이 터지는데 이거 사실 좀 럭키죠. 골이거든요. 약간 운이 좀 네. 다른 골이었을 거 만약 수비 라인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걷어냈다면 이런 골은 안 나왔을 텐데 이 골이 저는 좀 안양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딱 버티고 갈 수 있는 힘,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약간 힘이 풀리는 상황이었고 서울은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었는데 와 이거는 뭐 이 운이라는 거는 항상 따라야 되잖아요. 완벽한 작전이라는 것은 운이 조금 따랐을 때 더 완벽해지는 건데 링컨 선수가 전방 압박하면서 수비가 클리어하는 것과 약간 굴절되면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됐는데 이거 그게 칩슛인가? 그렇지. 칩슛인가?라고 했는데 약간 뭔가 어색하긴 했어요. 따닥. 예. 그래서 이제 골키퍼도 어떻게 손설 수 없는 방향. 근데 그 이후에 루카스의 골은 멋있었습니다. 루카스의 골은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또 팀이 사실 우리가 몇 번 말하지만 시즌 초에 뭔가 완벽한 상황을 그럼요.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근데 서울이 1라운드 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2라운드 때 바로 홈에서 승리하는 모습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저는 링가드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기동 감독도 경기 후에 승리했지만 링가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 그건 못 얘기를 봤네.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렇지. 또 그렇게 앞에서 불만족스럽게 얘기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링가드한테 야, 너 일부러 너 한번 이렇게 해야지 선수단 또 정신 차린다. 또 이렇게 하면서 선수단 또 한번 잡아주고 그런 또 인터뷰가 아니었나. 네. 그렇네요. 지금 인터뷰 장면을 보니까 링가드와 루카스가 득점을 터뜨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봤을 때 링가드의 몸 상태는 작년에 비해 좋아졌는데 쉬운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진짜 이거 맞아요. 나는 좀 더 탁탁탁탁 짜임새 있는 모습을 이제 에피소드 공격진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었고 좀 더 링가드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던 김기동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할 게 많습니다 서울이. 할 게 많다. 네. 그러니까 해야 할 게 많다. 해야 할 게 많아요. 어떤 부분? 이 멤버로 따지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파괴력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조용우 선수도 뭐 간간히 많이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오프더블 상황에서 뭐 나름의 어떤 슈팅 몬스터다운 슈팅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조용우 선수에게 이 조용욱의 저는 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방에 나오곤 있어요. 네, 전방 네. 스트라이커인데, 그러니까 조용욱 선수는 타겟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은 지금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는 타겟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타겟이 필요해야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이 버텨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김기동 그렇지. 감독이 굉장히 잘했던 시즌을 봐도 김기동 감독의 축구는 필요해요. 타겟팅이 있어야 돼 무조건. 필요해요. 포항에서 좋았을 때도 결국에 일류첸코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었고 그 스트라이커가 없을 때 진짜 잠시였지만 이승모의 제로톱 이승모 선수가 너무 잘해줬는데 그러면 조용욱한테 지금 그때 그런 롤을 기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난 그건 또 아닌 것 그렇지.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용우 선수를 차라리 뭔가 좀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그냥 측면에서 뭔가 돌파를 해주고 저도 크로스 측면이 맞다고. 아니면 패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에 대한 그러니까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이 선수는 이제 덜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또 터지면서 긁히어서 막 10골 이상 한 시즌에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조용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FC 서울의 이제 최전방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조용욱 선수를 항상 평가하면은 아직도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조용욱 선수는 그 23세 대표팀 혹은 20세 대표팀에서 항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망주 선수로 분류하면서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핵심 자원으로서 활약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평가하기가 애매해요 항상. 근데 올 시즌은 그럴 수 없는 시즌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용욱 선수가 옆에 플러스 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선수는 플러스가 하나가 들어간다 보면 조용욱 선수는 옆에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조용욱은 곱하기 3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히든 능력치. 네. 그러니까 옆에 어떤 선수랑 조합을 맞추냐에 따라서 조용욱 선수가 마이너스 3이 깎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걸 가졌다는 평가는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좀 이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조용욱에 대해서. 네. 그쵸. 조용욱 선수가 벌써 연차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젊고 좋은 선수고 아직도 나이가 창창이고 경험도 엄청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진짜 뭔가 팀의 선봉에 서서 뭔가 보여주는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용 선수는 스쿼드 멤버. 네. 핵심 자원 베스트 11 이게 아니고 스쿼드에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그 자리에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가 있으면은 이제 출장 시간이 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최전방에서 이제 측면으로 이제 빠지거나 그런 근데 그런 선수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네. 뭐 전방이 안 터진다 그러면 측면에 세울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또 뭐 교체 자원이 필요하다면 교체에도 또 그렇죠. 넣어서 들어갈 수도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선수이긴 네, 해. 맞아요. 근데 FC 서울이라는 팀이 지금 우승에 도전하는 시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몇 년간 준비하면서 근데 거기에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 다른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우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가 충분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뭐 조용 선수에게 좀 냉정한 말일 수도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김기동 감독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성용은 네. 와 좌우로 부러지는 그 킥은 알거든. 네. 벌려져 있고 또 거기서 반대편으로 킥을 날려주면은 수비가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킥의 질이나 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 날아가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전환을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수비수가 금방 못 붙더라고. 위치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지나가는 거죠. 낮은 탄도로 빠르게 가니까. 그거는 사실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 킥의 구질을 만들어내는 게 이 기성용 선수의 진짜 절대적인 능력치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그 킥 한 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기성용이 K리그 복귀하고 나서 아직도 떠오르는 장면은 몇 년도 시즌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상호에게 줬던 레이저. 그래. 거의 초반이었어요. 나상호에게 줬던 지지나 레이저. 시즌이었을 나상호 거야. 가슴 컨트롤하고 마무리했던. 그게 기성용을 그렇지. 설명할 수 있는 딱 그 장면이잖아요. 그거는 기동력이 떨어져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성용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업계 용어로 라이나킥이라 그러죠. 라이너킥. 네, 업계용으로. 네. 그래서 기성용이나 이승모, 링가드, 그러니까 기성용이나 이승모 그 앞에 있는 뭐 링가드까지 정승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송승범도 사실 그냥 별로 김기동 감독도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공간이 뒤쪽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손승범의 장점을 좀 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최준, 김진수 좋다고 봐요. 좋죠. 야잔 괜찮고요. 야잔 좋죠. 네. 야잔 미쳤습니다. 예, 야잔 너무 힘 있고 발이 빠른 수비수니까 또. 수비 너무 잘해줬고 그러니까 안양은 좀 역습 위주의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잔의 커버가 너무 좋았던 장면도 많이 있었고 물론 마지막에 실수가 좀 패스미스에서 요상하게 좀 꼬이는 실수가 있어서 상대에게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은데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링가드가 해주든지 링가드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가 해주든지 저는 루카스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루카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만 더 있으면 된다니까. 여기 하나가 여기 우뚝 솟은 애가 하나 있어야 돼요. 네. 뚝배기 같이 뭐
굵직한 애가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베스트 11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포지션에서 항상 고생했던 서울이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부터 강현무가 와가지고 뒤쪽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야잔, 김주성, 김지수, 최준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 체력적으로 뭔가 좀 부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들어올 선수는 나중 문제고 지금의 베스트 11을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난 최전방이 하나라고 봐요. 최전방만 채우면이 아니고 우승에 도전하려면 최전방을 채워야 한다네. 그죠? 저는 그 루카스 얘기 다시 하자면 작년에 뭔가 진짜 좋은 선수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접고 베껴 나가고 이러는 거 진짜 클래스 좋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K리그의 박자는. 근데 이번 득점으로서 뭔가 저는 이번 경기에 골 못 넣었다 그러면은 진짜 올 시즌 루카스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득점하면서 잘했잖아. 네, 뭔가 혈이 뚫렸다. 기대해봐도 좋다. 이거는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운과도 연결된 것 같아. 골대로 계속 깻잎 한 장 차이로 빗나가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골대로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약간 떼굴떼굴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약간 찼지만 근데 코스가 이게 좋았지. 뭐 혈이 뚫린 것 같아. 그냥 한 3, 4라운드부터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못다가 좀 많이 막혔죠. 예, 사실 이제 뭐 김주성이나 야잔이 버티고 있는 이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 좀 힘들었었고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안양의 한계를 봤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 좋았고 그다음에 뭐 되게 못한 경기는 아니었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거 나 경기 이거 승점을 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냥 0대0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전반 초반에는 네. 근데 또 초중반에는 안양이 또 찬스를 더 많이 가져갔어요. 이슬기 코치가 안양이 이제 로우 블록 수비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 근데 또 로우 블록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그 공격 패턴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쪽 측면 가지고 못다가 거머져 주면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올 시즌 진짜 안양 다크호스 될 것 같아요. 그 원희 형이 얘기한 안양의 로우 블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 로우 블록이 결국에는 이게 수비 라인과 3선 그 사이에서 블록 쌓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하냐면 리영직 동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현 선수. 네. 이 선수들이 진짜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리영직 선수는 리영직과 김정현의 롤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볼 차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수비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 뭐 걸레같이 수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약간 이 선수들을 지난 시즌 안양 경기 중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번 했어요. 이게 뭐 진공청소기라는 표현을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선수들. 비대 같은 플레이를 한다. 비대 같은 선수들이다. 왜냐면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쓸어준다. 네, 쓸어주고 진짜 상대를 청소기라고 얘기하는데 비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왜냐면 김정현이 가끔 더티하거든요. 막 이제 좀 상대 집어짜면서 막 그런 근데 막상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은 뒤끝 없어요. 리영지 동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선수들이 또 3선에서 센터백까지 내려와서 수비 숫자 채우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두 선수가 한 명이 내려가면 한 명은 어느 순간 또 공격 가담을 해요. 왜냐면 이 3선에 있는 선수가 공격 가담하면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진들이 맨투맨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플레이들을 잘 하다 보니까 중원에 힘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마테우스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서 측면으로 보내는 패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 2라운드 잘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조금 더 주도하면서 점유율 높일 수 있는 경기를 한다면 더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리영직 동무와 김정현. 리영직 동무가 중원에서 한번 패스 받아가지고 180도 턴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평양턴이라고 하던데 이제 보통 이제 마르세유 턴 뭐 이런 거 나오자는데 평양턴 보여줬다. 네라고 하는데 그런 평양턴이 이제 많이 나올수록 이제 좋은 거지. 그 안양의 빌드업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야구도 후반에 투입돼가지고 이제 기술과 속도가 있는 선수인데 나름의 어떤 리그 원에서도 이제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야구 정말 좋은 선수죠. 근데 기복의 폭이 좀 크다. 잘하는 경기에서는 동료들과 어우러지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이 선수도
중계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접고 들어왔어요. 근데 야구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열리면 슈팅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김동진이 왼쪽에서 그렇지. 오버래핑 엄청 하잖아요. 언더래핑 엄청 하잖아요. 주면은 찬스야. 야구 왼쪽 열렸어요. 열렸다고요. 라고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동료들과 조금 더 이 이타적인 타이밍을 만든다면 네. 괜찮은 장면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야구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 한 시즌을 다 못 봤으니까 조금 그 체력이나 이런 게 금방 좀 저하되나요? 잠깐 하고 마는 느낌이 나가지고 네. 약간 야구가 약간 좀 오래된 배터리 같아요. 충전했는데 충전했는데 100% 안 차고 아니, 75% 차가지고 딱 했을 때 쓸 땐 좋아. 근데 몇 번 쓰고 나면은 갑자기 배터리가 100에서 80, 70 내려가다가 40, 20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있잖아. 후반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겨울이라서 그래요. 그래. 겨울에 더워져야 되네. 전기차 성능 떨어지거든. 그래서 저 너무 이번에 춥네. 전기차 타잖아요. 대구 갔다 춘천 갈 때 춘천 갔다 이 한 출장 동안에 전기차 충전소 5번 들렀어. 아 진짜? 어. 그렇게 뚝뚝 떨어져? 네. 아. 또 히터도 살짝 켜야 되니까 이게 그렇지. 전기차의 단점이 어. 보통 일반 내연기관 차는 시내 주행할 때 연비 안 좋다가 고속도로 가면은 연비가 좋아지잖아요. 반대입니다. 고속도로로 꾸준히 가면은 뚝뚝 떨어져요. 아 그래? 네, 시내 주행 가다 서다 하면은 일주일 충전하면은 일주일 탈 수 있어. 한 번 충전하면. 이게 쓸 때도 충전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전기차 같은 존재다 야구가. 그래서 날씨 따뜻해지면 조금 더 나아질 건데.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선수는 또 아니다. 네, 그래서 유병 감독이 데리고 미팅을 많이 한대요. 근데 안양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골 장면만 생각했을 때는 그 골만 안 들어갔어도 0대0으로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 전반전에 조금 졸았어요. 좀 루즈해서. 좀 루즈했어. 네. 그래서 참 이게 민망한 게 앞뒤에서 나를 다 알아봤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경기장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나?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나는 사실 좀 신경 쓰이는 거야. 뭐 한마디가.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진짜로. 너무 감사하지만.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좀 민망한 게 이제 링가드가 골을 넣고 나서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우리 좀 일찍 나가자.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일찍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니까 골 안 들어갈 것 같아. 하자마자 바로 루카스 골. 분명히 현장에서 앞에서 들었을 거야. 앞에서 다 알아봤거든. 누군가 들었을 거야. 그 속에서 이제 추구할 새끼 저 새끼 여기서도 추구하네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안양 골.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만들고 하면서 골 안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이후에 2골이나 터졌으니까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말도 함부로 못 하겠다 이제 경기장에서 이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누가 봐도 비슷한데. 아무튼 그래서 안양 입장에서는 그 골 안 먹었으면 0대0 될 수 있을 텐데 난 솔직히 0대0 봤거든. 경기 흐름 자체가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링가드 어떻게 보면 맞고 들어간 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래. 발을 약간 어떻게 그 순간으로 제가 볼 때는 본능에 따라서 골대 쪽으로 그렇죠. 된 거지. 그것도 실력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병합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든 게 결국에는 득점이 연결된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어려운 경기였지만 2대1로 승리를 했고 안양은 이제 뭐 뭔가 이제 더비 경기로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경기였는데 나름 잘 맞대응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대전 대 울산 경기 이제 오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저 봤는데 입중계 했는데 그 느낌이었어요. 1라운드의 대전의 모습이 2라운드 때 나오는구나. 지금 뭐냐? 1라운드에 승리를 했지만 저는 주민규와 이호재의 차이로 경기가 좀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호재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공격수의 차이로 마무리 능력의 차이로 1라운드 때 결과가 판가름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2라운드 때 대전의 내용은 1라운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원정팀인 울산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봤어요? 일단 저희 히든케에서 이슬기 코치가 기대해야 되는 선수로 윤재석을 꼽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득점을 했고 그래서 지난해 2조 찍었잖아. 2조 좋았다고. 네. 근데 지금 찍은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찍은 선수는 골을 못 넣고 있어서 네. 좀 부담감이 좀 상당한 상황이고 들어보니까 윤재석 이 선수가 휴일에 볼을 들고 나와가지고 슈팅 연습을 100개 때렸다고 했대요? 그러더라고. 누가? 아니 내가 뭐야? 강상우 선수한테 들었구나. 그렇지. 전화했더니 어떠냐? 그러니까 네. 휴일에 제가 크로스 한 30개 올려주고 슈팅 또 볼망 들고 나와서 슈팅 또 30개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는 솔직히 제가 한 40개 뻥튀기 한 거고 한 60개 정도 찼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좀 준비를 많이 했다. 원래는 좀 짧게 뛰고 빠지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득점을 터트리면서 좀 출전 시간도 좀 가져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도사님 한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 선수들 사이 도사님? 축구 도사? 축구 도사. 누구예요? 모단. 보야니치? 모야니치. 보야니치. 도사지. 도사지. 도사치는 네. 잘해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도사고 제가 이 윤재석 선수한테 어시스트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거를 툭 주는 거랑 슥 주는 거랑 이게 있거든. 보야니치 윤재석한테 준 거 그 타이밍 예상 못합니다. 수비진들이. 이게 툭 주면 약간 터덜터덜 갈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아웃사이드를 슥 미는 그 감이 있어요. 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걸. 그렇죠. 거기서 그지? 네. 그래서 이 모두가 물어보니까 모두가 빠르게 할 때 지 혼자만 느리다. 이거. 뭔가 이 다른 공간에 사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을 약간 좀 지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딱 두 가지 경우거든. 처음에 이제 보야처럼 쟤한테 가면 뭔가 느린 듯하지만 그렇지. 볼이 나와. 네. 그리고 뭔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볼이 빠르지도 않는데 수비가 대응을 못해 이런 네. 거지만 뭐 보야치 말고 다른 선수도 있거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네. 선수. 거기만 가면 욕이 나와. 답답해서 쟤한테만 가면 모든 플레이가 슬로우가 되면서 야 빨리 해 답답해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좋게 해석했을 때 보야니치가 상대방의 타이밍을 본인의 타이밍으로 딱 딜레이 시키면서 좋은 연결을 하잖아요. 옛날에 인천 아길라르가 그랬어. 나 제주에 있을 때 맞잖아. 나 아길라르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길라르만 갖고 보면 느린데 볼의 속도는 빨라. 그러니까 상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새끼는 그거 왜 많이 당했 근데 왜냐하면 아길라르가 좋을 때 좋지만 답답할 때는 잘 수비 가담 잘 안 하고 경기 안 그다음에- 풀리잖아. 지금 센터백 밑에까지 내려와서 자기 볼 달라고 맞아, 센터백 맞아. 밑에까지 내려와. 맞아. 그리고 안 될 때는 더럽게도 안 되고 막 맞아요. 그럴 때 있어. 근데 잘 네. 될 때는 왼발에 마법사잖아 사실. 맞아요. 네. 볼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길라르 뭐 추억의 아길라르. 네. 라마스도 그런 유형이에요, 사실. 더 넘어가면 이제 지쿠 형님. 강원의 직구 형님? 지쿠 형님. 시공간을 지배하지. 그 형님은 수루 패스는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시공간 이 수루 패스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한테 너무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수루 패스를 넣으면 그 광훈이랑 나랑 그 경기할 때 그 사인이 있어요. 김지쿠 이게 있어. 김직구. 뭐야? 사인의 뜻이 뭐예요? 김지쿠 광훈이 뒤로 뛰겠다. 내가 이제 지쿠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수비가 넣어줘라. 수비가 모르거든. 그러면 야 형 김지쿠 이러면 이제 뒤로 뛰는 거야. 그럼 뭐 씨발 꽁트냐? 개그 콘서트 김직구 그게 꽁트야? 뭐 김지쿠 이러면 걸리잖아요. 광훈이가 나한테 김지쿠 이러면 이제 뒤쪽으로 뛰어라고. 뒤쪽으로 뛰면 이제 김지쿠 넣어줘라. 슬쩍 이제 넣어줘라. 살짝 보고 이제 나는 지쿠처럼 못 보니까 그럼 김지쿠라는 사인이 있으면 뒤로 뛴다. 그럼 이제 그때 옆에 주는 보고 이제 거구나. 지쿠처럼 이제 술패스로 넣는다는 거지. 그만큼 그 친구가 이제 근데 공을 잘 쳤는데 네. 공을 잘 쳤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사실 진짜 네. 먹는 거 좋아했구나. 맨날 그 클럽하우스에 이제 배달 시키고? 와가지고. 그때는 이 배달의 민족 그렇게 그렇지. 성이 될 때 아닌데. 근데 좀 그 친구는 클래스가 달랐어. 근데 왜냐면 매니저도 있어가지고 뭐 약간 해주더라고 그런 걸. 아무튼 그 시공간을 지배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수들 중에 그 중에 난 보야니치가 최고라고 봐. 보야니치 볼 잘 차요. 네. 그리고 또 이 물어보니까 전 소속팀에서 또 깝단이었다 그러더라고. 깝단. 캡틴. 아니 지금 일부러 이런 걸로 원이라. 깜짝 뭐야? 힘빼이 새끼야. 너무 뭔가
뭔가 멘트를 치려고 힘이 잔뜩 들어갔잖아. 잔뜩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 현장에서 깝반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니 힘 빼, 같이 방송하자니까. 계속 왜 힘을 이렇게 개새끼야. 힘빼 새끼야. 형 이거 아니야. 원이라 교체 안 시킬 테니까 너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 그러니까 깝단 몰라? 깝단이라고 한다고요. 외국 애들한테는. 예. 아니, 근데 또 고양이 또 전설팀에서 캡틴이었고 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또 좋다 그러더라고요. 뿔끼리 보는 게 달라요. 달라. 타이밍이 달라. 근데 나는 보야니치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시즌부터 칭찬을 많이 했었고 네. 등장부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에게 이제 수비적인 능력을 주게 된다면은 또 그게 또 부담이 된단 말이야. 몇 번 얘기하잖아. 보야니치 얘기할 때마다. 보야니치 첫 등장 때 그때 윤정한 그 해설위원이 했는데 보야니치의 비판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신랄한 비판을. 왜냐하면 윤정한 감독 스타일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선수거든 사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윤정한 윤정한 감독이 강원에서 감독으로서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있는 윤정한이었잖아. 사실. 맞아. 네. 그래서 더 좀 그랬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보야니치의 장점은 확실한 선수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경기에서 난 김민혁이 아직까지 옛날에 애플 서울에 있었을 때 그 김민혁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에 있었고 성남에도 있었는데 네. 그 특유의 10번. 그 앞에서 약간 볼 아기자기 차고 호리호리하고 그런 이미지가 이제 뭐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도 솔직히 있지. 있어. 있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민혁이 이제 이전부터 울산에 있을 때는 좀 더 한 단계 내려앉아서 내려앉지.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 한 적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피지컬도 약간 좀 두터워진 것 같고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진짜 이 선수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앞에서 아기자기하게 볼을 이쁘게 차기보다는 이제 난 밑에서 백포 바로 앞에서도 뭔가 좀 버텨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난 그래서 덩달아서 보야니치의 플레이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혁 없으면 보야니치도 안 돼.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 네. 나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나? 좀 그래요. 제 느낌에는. 본인이 이제 김판곤 감독 그 스타일에 경기를 본인이 뛰려면 제가 볼 때는 변화된 게 보이고 웨이트도 또 많이 해가지고 피지컬적으로 보완이 된 거지. 이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 해야 맞아요. 되죠. 그 위치는. 사실 지금 뭐 그림상으로는 4-4-2로 나왔지만 이 경기에서는 라카바가 내려와 주면서 허위를 최전방 있고 4-2-3-1 맞아요. 전형이었어요. 그럼 투볼란치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앞에서 보야니치와 김민혁이 있을 때는 김민혁이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뭔가 좀 허리에서 언성 히어로서 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포메이션 이 데이터 트래킹 자료를 봐도 보야니치보다 오히려 김민혁이 한 칸 좀 밑에서 투볼란치 형태지만 좀 더 밑에서 쓸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울산으로서는 나는 뭐 김민혁 자체는 저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알아요. 거기 위해서 쓴 거. 근데 오늘 경기에서 보야니치 옆에서 딱 뛰는 김민혁을 보니까 든든하더라고. 그래서 서명관, 김영건, 김민혁. 그리고 양쪽에 강상우, 윤종규. 네. 전혀 문제 없죠.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엄원상. 엄원상이 상대방이 좀 잘 체크를 잘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박규현이었었거든. 네. 근데 박규현도 터프한 선수잖아요. 근데 엄원상이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윤재석이 득점을 해줬고 허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해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김판국 감독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경기 얘기 조금 해보면 이 울산이 대전이 맛 압박을 놓을 줄은 몰랐대. 좀 약간 내려설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개싸움을 거네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그럼 개싸움 걸면 개싸움 해주겠다. 그래서 1대1로 1대1 싸움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대전도 엄청 압박을 하고 강하게 부딪혔는데 이제 보니까 1대1 싸움에서 울산이 다 이겨낸 거지. 이겨냈죠. 울산이 1대1 싸움에서 제압을 하면서 그 개싸움에도 퀄리티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퀄리티냐면 싸워서 인터셉트 하더라도 이거를 볼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결하느냐 아니면 그냥 뺏기만 걷어내느냐 하느냐. 뺏어서 뭔가 이 세컨볼을 내주면서 또 재차 카운터를 맞느냐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1대1 싸움에서 제압을 하면서 그 볼들이 연결이 되고 선수들이 1대1 싸움에서 이기는 걸로써 경기에서
이거 우리가 제압하겠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원에서 이제 밥신이 뭐 공군부터 하고 있는데 밥신 혼자로 안 되고요. 네. 뭐 이순민도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지금 이순민 너무 걱정됩니다. 쇄골 골절이라서 네. 지금 3개월 정도 보고 있대요. 수술해야 돼.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이제 대전은 지금 1라운드 때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경기에서 봤을 때 잃은 게 많죠. 너무 마사와 주민규가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규 앞에 뭔가 고리가 더 있을 필요가 있겠고 최건지의 기동력은 알겠고 열심히 뛰는 거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한 축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대전이 과연 좋은 경기를 지금 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결국 이제 정재희나 김현욱이 들어왔을 때 그 선수들이 기동력에서 볼을 잡고 나서 이동을 해주면 좋은데 이 선수들도 사실 이제 뭔가 공간이 있어야 뭐 장점이 나온 선수들인데 뭔가 아기자기한 상황 속에서의 뭔가 만드는 과정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혀 지금 중원에서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상황. 오히려 이제 4-2-3-1에서 보야니치와 김민혁 그 앞에 버티고 있는 라카바까지 앞에 서 있는 라카바까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라운드 개막전에서 안양과의 경기 울산의 밸런스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번 경기를 좀 봐서 그런지 확실히 중원에서의 그 밸런스나 포지셔닝 그리고 이희균과 그 미드필더 조합을 했던 이진현 유체제보다는 확실히 보야니치 라카바 그다음에 김민혁이 나왔을 때 포메이션 밸런스가 훨씬 더 예쁘게 잡혔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와 뭐 상대가 좀 수비적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맞받아 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메이션 밸런스가 거리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왔어요. 전반에 특히 서로 간에 힘 대결을 할 때 울산의 최전방 공격수와 최후방 수비수의 간격이 29.5m. 그리고 이 대전은 33m. 크죠 이거. 이거 커요. 축구에서 네. 이 4-5m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물론 뭐 의도적으로 대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금 뭐 상대에게 싸잡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양전에서는 울산의 공수 간격이 전반전에 40m였어요. 40m였고 이 수비 라인의 높이가 골 라인부터 42m였어요. 굉장히 올려세워서 전방에서 압박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밸런스가 울산에게 필요하냐?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컴팩트함과 포지셔닝 밸런스는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리로 갈 수 있었다. 울산의 지금 장점을 제가 이 경기에서 봤는데 만약에 베스트 11이 이 정도로 공고하게 지금 뭐 후반 70분까지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뭐 어쨌든 뭐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벤치가 아니 후반에 갑자기 이재익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재익이 물론 기대가보다는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는 선수지만 이번에 다시 울산으로 올 정도면은 아직까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재익이 들어오니까 이재익을 백포 앞에 둬도 되고 그렇지. 쳐줘가지고 쓰리백을 써도 되고 공을 잘 차지. 네, 이런 상황이니까 쓰리백 되니까 너무 단단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루빅손 컨디션 100% 아니래. 근데 오면 루빅손 종적으로 일단은 박스를 타겟할 수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청용, 그다음에 이희균 들어오면 또 앞에서 좀 창의적으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고. 이진은 쓰지도 않았어. 근데 야구가 뭔가 좀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0골 정도 넣을 수 있는 컨디션을 보여준다.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 깜짝 놀랐다니까. 야 울산이 멤버를 이렇게 영입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허율, 그러니까 뭐 유망한 뭐 공격수. 국가대표급이 아니잖아. 아니지. 그리고 뭐 이재희, 서명관. 예전에 기대는 모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은 국가대표급이 아니고 국가대표를 데리고 왔지.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스트 11이 이 정도 버텨주니까 다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울산 풍성하구나. 근데 여기서 좀 더 이 선수들 하나하나가 성장하잖아. 야 이러면은 화려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네. 참 첫 경기 패배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ACL도 만약에 이거 애매하다. 지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ACL 난 취소가 좋아졌네. 되게 컸다고 봐. 한수였다고 봐. 진짜. 왜냐하면 나는 산둥 경기를 봤잖아. 그렇지. 그 광주하고 했을 때 네. 꼼짝도 못했습니다. 멤버가. 거기 바코, 제카 뭐 이렇게 있는데 산둥 경고 했잖아. 네. 거기 패했잖아. 그럼 이 경기 분위기 띄우기 분위기. 힘들었을 텐데 그때 취소가 한수였어. 한수였어 진짜로. 야 그럼 선수들도 진짜 경기장까지 제가 볼 때는
긴장한 상태로 갔다가 이제 딱 취소되는 거 보고서 야, 잘 됐다. 우리 경기 주말 경기 저 집중하자. 잘하자. 네. 그런 느낌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은 만족스러운 경기이긴 한데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허율 네. 득점하고 좋습니다. 네. 더 정확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득점 장면 이외의 플레이들이. 못했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정말 숫자로 따지면 횟수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잡고 연결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 예. 우리가 포스트 플레이라고 해서 높이 오는 것만 이렇게 아니지, 해가지고 저게 아니지. 포스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포스트 플레이 거머쥐고. 버텨낸 다음에 딱 음. 안정적으로 거머쥐고 등지고 연결. 내주고 연결해주고 이거 한 3번만 했잖아요. 예.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허율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약간 알지 키 큰 선수들이 우당탕탕 막 엉거주춤하는 거 그런 장면이 좀 있었거든. 전 더 침착하게 딱 잡아놓고 씨발 나 울산이야 새끼야 붙지마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거 같아. 이거 그냥 농담만입니다. 울산의 포스트 플레이어로서 야 올레면 와봐. 나 등지고 기다릴게. 왜냐면 난 등지고 기다려도 뒤로 줘도 된단 말이야. 근데 광주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 오히려 좀 내려오면서 한 번에 벗겨낼 수 있는 도전적인 시도를 많이 했어야 돼. 포스트 플레이의 유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유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유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하면 움직이려고 하고 한 번에 이동 트래핑이라고 하잖아요. 이동 컨트롤 해가지고 벗겨내면서 연결하는 속도감 있는 공격을 이제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을까? 아, 광주 경기를 많이 했으니까 작년에 많이 했죠.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허율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받아서 한 번에 돌아서면서 연결을 했을 때 측면 자원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속도감을 살릴 수 있는 재미를 많이 봤었고 이정효 감독은 이 공격진들에게 뺏겨도 괜찮으니까 도전적으로 해라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습관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 뭐 지금 강성주 해설위원, IB 스포츠 해설위원의 어떤 그 시각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허율이 네.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이거는 왜냐면 해설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이 토론이 맞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냥 주원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진짜로 딱 그런 것만 갖춰진다면 네. 꽤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딱 버텨준 다음에 뒤에 다가서는 라카바나 보네체도 딱 연결해봐. 그럼 바로 좌우 측면을 뿌려주는 건데. 그치 뿌려주고 허율은 또 들어가고 거기서 크로스가 그렇지. 얼리로 오든 뭐든 어머상 바로 시스루 패스 들어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45도 갔다 컵백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45도. 그런 되게 느낌. 중요한데. 그런 느낌처럼 네. 허율이 좀 더 정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뭐 대전 입장에서는 주민규도 많이 힘들어했고 김영건도 그러니까 김영건이나 서명관이 안정적이다 이건 있었지만 특히나 김영건은 아예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전 그게 좋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냥 안정감. 그러니까 김영건 선수가 볼 잘 차는 선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약간 더 적극적인 뭐 하려다가. 공격 패스 시도를 하다가 차단되는 경우가 특히 지난 시대에 좀 많이 있었어. 많았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명건과 함께 이 수비 라인에서 이런 단단함 구축하는 게 그렇지. 좋았다. 진짜 거의 원샷도 안 잡혔어. 그게 좋아요. 사실 수비수가 저도 많이 안 잡히는 건 좋은 저도 거잖아요. 그냥 막 2대0 클린시스 할 때는 볼 한 5번 정도밖에 터치 안 하고 끝날 때도 많아요. 아 진짜 그냥 뭐랄까 물 흐르듯이 그냥 경기가 끝났어. 진짜 팀의 밸런스 잡다가 김영건하고 서명건은 그러면은- 오히려 서명관이 좀 눈에 좀 네. 보인 게 있었는데 김영건은 나 오늘 원샷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짬밥으로 좀 하는 거고 저도 선수할 때 그 보면은 볼 터치를 한 90분 내내 그 초로 재잖아요. 골키퍼가 뭐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가죠. 저는 한 0.7초 정도 90분간? 90분간. 그러면 그러니까 야 진짜로. 그거는 0.7초면 아니 오면 인사이드 걷어내고 근데 잡고 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초가 그 후방 빌드업을 하잖아. 그럼 그렇지. 동료들이 형한테 패스를 안 줬다는 거네. 나는 일단 좀 건너뛰고 가는. 근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제 걷어내고 그러면서 경기를 이겼다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 클린시도 그게 수비지. 그렇지, 뭐 그게 수비지. 잡히고 막 그 골 실전장면에서 허우적대고 많이 나오면 그거 안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러니까 김영건처럼 뭐 이렇게 카메라에 안 잡혀도 수비는 그게
승리를 가져가는 거지. 정말 진짜 노멀한 그런 그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치. 울산 입장에서는 그런 경기가 많아져야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네, 수비수가 눈에 띄지 않는. 지금 이번 라운드에 그 수비 코치들 중에 웃을 수 있는 팀은 울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실점이 나왔고 울산만 지금 실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수비를 담당하는 코치들도 달라요. 이거 승리를 할 때 하이파이브를 할 때 1실점이 들어가잖아. 그럼 어쨌든 약간 3대 2로 이겼다. 그럼 수비 코치들은 두 골에 대한 실점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수고했어. 요 정도인데 이제 무실점으로 딱 가잖아. 오케이 하면서 딱 하이파이브 해주고 수고했어 하면서 엉덩이 쳐준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무실점이 중요하긴 하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실점이 제일 중요해. 1라운드 때 고비가 있었던 울산이었는데 안양에게 승격팀한테 패했기 때문에 또 이제 A씨의 산둥이라는 아주 큰 산을 만나서 부담이 되는 경기였는데 그 취소되고 네. 뭔가 초반에 운이 좀 따라주는 울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이 기세를 쭉 이어가야 되는 울산의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라운드 때 경기 보고 2라운드 때 산둥하고 안 좋고 하면 우리가 김팡훈 감독도 이거 빠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설레발을 떨었는데 그 설레발이 이제 진짜로 설레발로 남아서 네 물론 이제 다음 라운드도 보긴 해야 다음 경기 또 되겠지만 현대가 더비. 네. 이 경기에서만큼은 울산의 장점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가 갔다 왔던 강원대 포항입니다. 거기 괜히 강원도면 춘천이라서 뭐 되게 멀진 않지만 추울 것 같아 느낌이. 더 추울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추웠어요. 아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요. 대구가 추웠나요? 강원이 추웠나요? 대구가 추웠습니다. 대구가 추웠다고? 대구는 약간 이거잖아. 대구는 근데 안에서 중계하잖아. 근데 추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냐고요. 와 그래? 통창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별로 안 추울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조금. 근데 대구가 추워버리니까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와, 대구가 이렇게 춥다고? 대구가 너무 좀 추웠던 그게 있어서 춘천도 너무 추웠는데 그냥 이틀 연속 계속 추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조금 전까지 추웠어요. 그래서 입은 안 얼었나요? 입은 돌아갈 뻔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근데 얼지 않았던데. 대구에서 중계 끝나고 이제 춘천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아 바로 왔어? 바로 밤에 운전해가지고. 왜냐면 가서 좀 푹 자자. 그래. 따뜻하게 씻고. 가서 또 이렇게 한잔 하고 딱 자면 좋은데. 내가 뭐 한잔 할 수 있는 그게 아니 이미 도착하니까 12시여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낮 경기니까 또 같이 가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춘천에 호텔을 갔어요. 입 돌아갈 뻔했습니다. 입 돌아갈 뻔했어요. 그 온돌 이런 게 없었구나 침대에서. 너무 추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봄에는 괜찮아. 봄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시기 우풍이 부는 모텔들이 있어. 우풍인데 바닥도 차고 거기에 히터를 틀면 또 답답하니까. 근데 여름으로 그렇지. 추웠던 이번 출장이었는데 강원 FC가 지난 대구와의 개막전에서 좀 괜찮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웠던 경기였잖아요. 중원의 힘싸움도 그랬고 또 좌우의 날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접혀 드렸었고 있었다. 네, 그래서 정용 감독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의도적인 비대칭이었냐 아니면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 이유현 선수 일찍 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이게 본인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좀 경직됐었고 반드시 좀 이기고 싶어서 말을 종합해보자면 좀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 더 잘 준비를 했고 우리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가라 시트지. 찢어진. 가라 포메이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지. 최근에는 그래도 팀들이 이 포메이션 시트지를 제대로 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원이 오랜만에 이게 갖고 왔잖아. 갖고 왔잖아. 봐봐. 자, 이게 이게 공식이잖아. 네, 이게 이제 포백에다가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해줘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왼쪽 풀백 이기혁, 최한솔 강투지 센터백, 강준혁 오른쪽 풀백, 그리고 김동현 수비형 미드필더, 이유연 김강국 미드필더의 앞에 공격수 3명. 이렇게 되면은 뭐 4-3-3 혹은 뭐 쪼개서 본다면 뭐 4-2-3-1 뭐 4-1-4-1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포백 기반의 시스템을 냈습니다. 이 숫자도 분명히 써 있어요. 4-3-3이라고. 네. 근데 강준혁이 이게 또 종합운동장이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볼 때보다 시야가 좀 멀어요. 낮 경기니까 아직 잔디 색깔이 초록초록하지 않아서 선수들 등번호가 이렇게 좀 가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강준혁이 없는 거야.
왼쪽에 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현이 또 오른쪽 풀백으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강투지가 약간 오른쪽 또 와 있어 보니까 백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스리를 쓰는데 이 포3-3-3를 냈다. 포3-3를 냈다. 이거 가라잖아요. 너 그거 있죠? 그 비프로의 그 에버리지 포메이션. 네. 그거 보면 알잖아. 근데 경기를 보면서 왜 나 못 믿어? 왜 못 믿냐고. 자, 강투지가 오른쪽 풀백처럼 백스리로 나와서 최한솔 센터백 두고 이유현 나 중계하고 왔어. 왜 못 믿어? 왜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네. 맞잖아. 그러네. 백스리가 맞잖아. 백스리네요. 아니, 나 중계하고 왔다니까요. 네. 아니 근데 왜 이걸 가라로 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씨 강원 제일 젊은 팀인데 가라로 많이 해요. 이게 말하는데 그 가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굳이 가라 할 필요 없는데 이거.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내야 우리가 이거 또 쓰리백이네요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도 팬들한테 축구 팬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100%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우리도 애매해진다고 사실. 1타 해설은 그걸 딱 짚어줬었어야지. 짚어줬죠.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왜냐면 정경호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경기니까 모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뭐 한 1라운드 로빈 되면서 한 3-4 경기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거는 이럴 수도 오늘은 있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좀 속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약간 하다가 이제 순간 정리하니까 백스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메모하면서 한번 이제 정리해드렸죠. 그것도 한 2-3분 안에 했습니다. 딱 보고 나서 경기 킥오프하고 난 뒤에 보이잖아. 근데 이게 나는 좀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지금 강원의 정경호 감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난 중계를 해. 진짜 아무 생각 없. 근데 이게 쓰리백도 뒤쪽에서 볼을 돌려야 잘 보이는데 만약에 그 쓰리백을 가라로 쓴 사람이 공격만 한다? 그럼 나도 뒤도 신경 안 쓰거든. 앞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다가 한 10분 15분 지났어. 근데 아니야. 근데 지금 제가 받은 그 포메이션에는 백포거든요. 네, 15분 지났어. 근데 쓰리백 이거 왔습니다. 이러면서 좀 더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더. 근데 이제 뒤에 봐. 근데 쓰리백이야. 예, 맞아요. 예, 쓰리백입니다. 그럼 나는만 진짜, 왜 그거 속이냐고. 물론 내가 집중력 있게 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게 또 안 보일 때가 있잖아. 싹싹 지나가다 보면. 있으니까. 하면 쓰리백 그냥 바로 얘기해주면 되지. 그거 갖다 이거 갖다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진짜, 김병수 감독이 강원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 아니, 그만큼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백포 포메이션 시트를 냈는데 뭐 백스리를 썼다 뭐 예를 들면 안 보여. 그러다가 나도 진짜 전반전 거의 끝날 때쯤 느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환희 형한테 연락이 왔어. 슬기 형이 항의 전화가 왔대. 성주 지금 포메이션 틀렸다고. 왜냐면 슬기 형이 또 김명수 감독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잖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신선했습니다. 오랜만에 속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성공이야. 작전 대성공이었어. 작전 대성공이었어. 그래요? 초반에 너 작전 대성공하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온다. 아니지. 한 번 더 꼬겠지. 네. 포항이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전반 한 25분 그러니까 캐치는 했겠지. 한 10분 내로 뭐 전력 분석관들 다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변형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들어갔겠지만 이거를 캐치하고 바로 수정하기 힘들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 전반전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어떤 고생을 했냐면 이기혁이 벌려 있고 강투지가 벌려 있고 최한솔이 이제 중앙이야. 거기에 이유현은 오른쪽 풀백인데 미드필더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강준혁은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극대화되는 거야. 중원이. 그러니까 뭐 김인성, 홍윤상, 백성동이 어디로 압박을 해야 될지 헤매더라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패스 연결이 측면 벌려서 깊숙한 위치까지 가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포항의 선수들 역할이 없었어요. 오베르단이 신나게 압박하려고 뛰어다니는데 혼자야. 이거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한 명이 지원해주면은 같이 싸고 들어오는 선수들 막고 하면서 패스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경호 감독의 이 트릭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고 그 트릭을 기반으로 전반 주도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포항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 거기에 포항이 사실 우리가 지난 라운드 울산 얘기하면서 아츰에서까지 패배한다면 이 영향 크다라고 했던 그 결과잖아요. 지금 조호루 원정 가서
어쨌든 뭐 어려운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지만 결국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의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지. 있고 몸도 무거워 보였는데 순간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나온 플랜 자체가 꼬인 거야. 정경호 감독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게임 모델이 정말 성공적이었던 전반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항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팀 분위기도 안 좋아,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어. 이러니까 뒤에가 불안하니까 뒤로 맞을까봐 자꾸 앞으로 나가는 이 작업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아예 안 됐어요. 뭐 이태석 선수의 예를 들면 이태석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풀백이고 실제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또 원하고 있고요. 원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전혀 안 됐어요. 이태호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차례 올라가서 패스 연결했던 장면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강원이 계속 흐름을 잡았던 전반전이었고 아니 그런데 네. 일단 통수를 때렸잖아. 때렸지. 이호재가. 통수까지. 경기는 안 좋았지만 이제 꼬았지만 꼬은 걸로 그냥 맞아요. 이호재가 통수를 갈겼다. 진짜 이건 뭐냐면 박태하 감독이 전반전 하프타임에는 대응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전 경기 중에는 이거를 대응하지 못했어요. 전방에서 맞아. 강하게 압박을 해보려고 해도 이 압박하는 타이밍이 안 맞고 이거 풀어져 나오면 뒤에가 비니까. 그러다가 코너킥 한 방으로 그냥 그치. 선제골 넣으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선수들이 자신감이 좀 올라오고 그래 경기는 점유율 내주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과를 만들면 돼라는 게 뭐 축구가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는 팀은 강원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박태하 감독의 전반전 전술적 승리였냐?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장기를 둔다라고 쳤을 때 정경호 감독의 수가 앞섰다.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박태하 감독이 지난 시즌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걸 만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이 수싸움은 정경호 감독이 정말 트릭을 포함해서 앞섰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전은 당연히 포항이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맞았잖아요. 왜냐하면 강원은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숫자를 위에다가 놨어. 그럼 포항이 잘하는 거 뭐예요? 완델손 그리고 주닝요 이거 활용하면서 측면에서 넓은 공간 활용하면 되는데 완델손을 투입하고 나서 그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원이 오히려 선택을 해요. 가브리엘, 코바체비치, 이상원, 이지호 전방에다 두고 홍철 투입합니다. 이건 뭐냐면 홍철 선수 후방에서 단조롭게 킥해주고 전방에서 힘싸움해서 우리가 이 경기를 좀 뒤집어 보겠다.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계속 힘으로 누르는 형태가 되니까 포메이션도 이렇게 흔들리지. 변화를 하고. 네, 포백으로 네. 바꾸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론적인 우리는 결과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태하 감독의 한 수가 경기를 뒤집어 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죠? 백스리로 바꿉니다. 근데 백스리로 바꾼 선택이 이상하진 않았어. 이상하진 않았는데 이규백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동희와 전민강과 함께 이 백스리를 구축을 해요. 근데 백스리를 구축을 해서 상대가 때리고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라인을 추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파고들던 이지호에게 두 방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실점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니까 네. 올리다 보니까 꼬인 거지. 꼬였어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은 포항이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규백을 72분에 투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 전형을 바꾼 거예요? 네, 백스리 이규백을 투입한 것 자체가 이제 백스리로 바꾼 거예요. 김인성을 앞쪽을 빼고 이제 수비 라인을 맞아요. 투입을 해서 슬리퍼를 바꾼 건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 너무 일찍 잠근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이 얘기 나올 법했나요? 충분히. 충분히 나올 법했다. 충분히. 왜냐하면 수비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포항 수비진에 특히 이동희 선수의 불안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포항이. 뭐 K리그는 한 경기 했지만 3골 먹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실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꾼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이동희 선수한테 또 한마디 하자면 네. 너무 또 지금 부담을 받고 있고 1, 2, 3번까지 다 잘하려고 그래. 지금 본인이 잘했던 좀 1번 하나 잘하는 거 그것만 좀 부담감 내려놓고 그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고 또 제가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실점 장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중앙 수비가 40m 이 킥으로 한 번에 이 뒷공간을 허용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열렸는데 달려 나왔지.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골 실점 수비가 발보다는 머리죠. 그 상황에서 발을 댄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장면이 이규백 선수였는데 네. 처음에 가브리엘이 뜨고 세컨볼에 대해서 이지호는 오히려 머리 쪽을 밀면서 가슴으로 이제 컨트롤이 됐고 이규백은 이제 발리로 갖다 대는 상황인데 그거는 몸 자세가 뒤로 빠져버린 네. 거잖아요. 이게 이런 수비 집중력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그런 수비 방식에 있어서 포항이 최근에 수비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요즘 중앙 수비가 뭐 볼을 잘 차고 빌드업에 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거, 뭐 발 대야 될 때 머리 대고 물러야 될 때 무르고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3백, 4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미리 잠그고 안 잠그고 중요한 게 아니라 40m 킥 이거 먹어버리면 이거는 수비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신 못 차렸다. 예. 근데 이 이게 얘기밖에 할 수 지금 없어. 이제 포항의 수비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안정이 안 된 게 뭐냐면 골키퍼도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계속 바꾸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아시죠? 지금 뭐 처음에 ACL 했을 때는 지금 뭐 황인지 골키퍼가 나왔다가 가와사키한테 4골 먹고 윤평균을 바뀌었는데 네. 조호루전에서 완전 사실 그 조호루전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안 먹었으면 이길 수도 있는 말도 안 그 되죠. 상황이었어요. 물론 뭐 축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만 어쨌든 실점 장면. 그럼 지금 벌써 개막부터 골키퍼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 어떤 골키퍼가 지금 안정감이 있는지도 몰라 지금. 사실 그것도 못 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지금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수비 라인. 그거는 중앙 수비수까지 영향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거기에 아스프로는 이제 퇴장 이후에 뭐 구단 내부적으로 자체로 박태 감독이 징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 포지션이 사실 윤평국이나 황인재는 어느 팀에 가도 1번 골키퍼로 뛰어도 이상하지 않은. 또 잘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갑자기. 황인재는 국가대표팀 갔다 왔어요. 국가대표에 선발됐어요. 그만큼 되게 잘했던 선수잖아요. 근데 이거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아세요?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중앙 수비도 그 전민강 선수도 2번, 3번에 어울리는 롤에서 그동안? 그동안 2번, 3번에 어울리는 지난 시즌을 1번으로 통으로 나오면서 이거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골키퍼 포지션도 뭐 황인재라든지 윤평국 이 선수들도 처음부터 막 에이스로 뛰었던 선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실점하고 뭐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이 복합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닌가. 수비 라인에서 흔들리는 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오베르단이 혼자 고군분투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여기도 압박하고 막 하는데 오베르단만 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좀. 이제 포항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게 팀이 내부적으로 우리는 형 괜찮아요. 뭐 선수들 만났을 때 괜찮아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데 연패의 흐름 빠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자신감 결여되잖아요. 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선수들이 확보 못하고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감독이 선택한 백스리 전환이 강원에 오히려 이 새로운 동화가 시작된다는 올 시즌 슬로건을 만들어줬어. 네, 결과적으로 이지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K리그 데뷔전 도움을 기록했지만 동점골과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본인 스스로 알렸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양현준, 양민혁에 이어서 강원의 새로운 스타는 39번 이지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또 할만하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또 네. 입단을 해서 이렇게 경기 뛰면서 바로 2경기만에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되게 저돌적이더라고. 저돌적이에요. 골 장면도 그렇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골 장면 나온 것들은 공격수가 10번 두드려도 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지호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파고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파고드는 게 뭐 30-40m 킥 때렸을 때 수비가 다 대응하고 커트하고 싸워주는 것만 해도 상대 수비를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게 슈팅까지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2골을 넣었어요. 그 장면으로. 똑같이 침투하는 장면으로. 포항 입장에서는 똑같은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똑같은 장면에서 2번 당한 건데
이거는 이지호 선수가 끊임없이 침투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계속해서 정경호 감독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 강원이 정경호 감독이 하고자 하는 뭐 전술적으로 색깔도 내고 이렇게 트릭도 쓰고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 결과를 챙김으로써 더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가브리엘의 그 전방에서의 파워프람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난 경기보다 좀 나았어요. 지난 득점을 경기보다 했던 나았어. 지난 경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워주면서 좀 제가 지난 경기 평가하면서 이상원과의 롤이 이 스위칭이 좀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싸워주면서 동료들에게 기회 제공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가브리엘은 이 뭐 아니면 동계 이 비볐을 때 볼이 주위에 떨어지거든. 근데 이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 팀한테 연결이 되면 좋은 거고. 네. 이제 상대 팀한테 이제 비볐을 때 떨어지면 이제 그게 종착역 되는 거지.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종착역이 아니었다. 괜찮았다. 그 뭐야 종착역 말고 뭐라 그러지? 환승역? 환승이었다. 환승. 연결이 됐다. 네. 그러면서 좀 가브리엘이 박스 안에서 거머져주고 우리 편한테 연결이 되니까 포항 수비는 그때부터 부담을 받기 시작했고 좀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정경호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상대의 예상에 좀 허를 찌르기 위해서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려고 했다. 트릭 맞잖아. 라고 했고 그 변화가 잘 맞아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이게 솔직히 이제 변화를 줬어. 네. 근데 백포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어쨌든 팀을 승리하기 네네. 위해서 무슨 수든 내야 될 거 아니야. 써야지. 근데 이거 딱 하면은 영향이 있을까? 엄청. 근데 저는 경기 전에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3백 씁니다라고 하면서 따다다닥 갖고 왔어.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대응을 그걸로 보고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엄청 하고 이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상대팀 심신미약 선수들한테 전화를 때립니다. 심심해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전화 받았는데 받아봤어요? 상대팀 심신미약 선수한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술술 불 수 있는 선수들. 그렇지. 그 팀에 애정이 없고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이 팀에 정이 없는 선수들. 이건 우스갯소리로 일부러 그 영입하는 선수 중에 정보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소문이 스카우트에서 뿌락치들.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로커. 내일 뭐 3백이야 4백이야 뭐 이런 거 전화해가지고 인맥 있는 선수들. 내일 3백인데 누구는 이 지금 아이싱 됐는데 이거 못 나갈 것 같아. 되게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거를 중요하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코치 뽑을 때도 그런 정보력으로 그 스카우트 되는 코치들이 있어요. 인맥이 중요하네. 그렇죠. 근데 알겠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네. 만약에 3백으로 그대로 들고 나왔어 강원이. 근데 어쨌든 1시간 전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 발표하고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시간대에 포항이 대비할 수 있냐 이거지. 저는 이거는 이제 2라운드 크다고 봐? 커요. 이거 커요. 저는 이건 크고 큰데 이거는 왜 더 극대화가 됐냐면 적절한 타이밍에 이 가라를 잘 쓴 게 뭐냐면 정경호 감독의 축구가 아직 명확히 이런 축구를 한다, 이런 시스템을 한다, 이런 전술적 변화를 가져간다라는 아직 몰라. 플랜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 극대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몇 라운드 지나면 1라운드 로빈 돌았어. 예를 들어서 1라운드 로빈 돌았으면 이렇게 줬다가 백스리 서도 야 이거 이렇게 나오네. 이거 해서 빨리 좀 대응을 했을 거야. 2라운드에 이걸 쓴 건 네. 잘 됐고 아마 선수들이 뭐 경기 전에 몰랐다고 한다면 딱 라인업 쓰고도 포백으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 모르지. 근데 한 5분 지나고 이제 바꿔. 경기 중에 만약에 얘네가 3백이다 그러면 뭐 미드필드부터 공격 수비까지 계속 얘기를 해. 야 얘네 3백이다. 얘네 3백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빌드업 하니까 우리 이렇게 막아야 돼. 그럼 준비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비 어디서부터 압박하고 어디로 공을 몰고 이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묘수임이 틀림없다. 장 코치 잘했어. 장꼬치가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거 소스 들어갔겠지. 근데 사실 이걸로 계속 가라로 하는 거 되게 짜증 날 때도 있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근데 뭐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지 뭐. 그렇죠. 뭐 근데 규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대목으로 인해서 어쨌든 강원이 전반전에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2라운드였기 때문에 맞아. 정경호 감독이 출발하고 2라운드 경기였는데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머리 잘 쓴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이 좀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반전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묘수를 써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득점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득점하지 못했으면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실점까지 했어요. 포항은 오히려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어요. 더 우리는 버티다가 강함을 보여줬단 말이야. 실점하지 않고. 그러면은 유리한 상황에 앉아 있는데 그 경기를 지켜내지 못한 게 일단은 포항은 그치. 아쉬운 거죠. 음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포항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고 포항 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박태하 감독이고 지난 시즌에 태하 드라마라고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중후반부터 좀 많이 힘이 빠졌던 그리고 지난 시즌에 FA컵 우승까지 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진 박태하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포항의 축구를 1, 2라운드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질 때 지더라도 포항이 갖고 있는 공격적인 자신감 있는 그래도 1라운드에서는 슈팅도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찬스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정력 싸움에서 좀 패배했고 경기력에 비해서는 그 결과가 아주 가혹하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0대3 패배가 컸다라고 느껴졌는데 이번 경기는 너무 좀 실망스러웠던 게 물론 원정 갔다 와서 ACL 원정 갔다 와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내려서 있는 근데 그 내려서 있는 게 수비적으로 지키려고 내려서 있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못 올라오는 것. 예. 그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쉬웠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망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위기입니다. 박태하 감독을 빠르게 경질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박태하 감독인데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3라운드 좀 볼게요. 아주 초반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사실 지금 멤버나 여러 가지부터 분위기를 봤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없는 상황,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3라운드 포인트가 되는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호재가 득점을 하긴 했는데 이호재의 강점이 이날 경기에서는 그 득점 장면 이외에는 안 나왔어요. 연결고리. 연결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연결할 데가 없어요. 볼이 오는 것도 중장거리에서 확률이 낮은 패스가 왔을 뿐더러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 압박에 딱 잡힌 거죠. 그러면 이호재 선수가 또 대주고 다시 돌아가는 파울로 다 끊고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기대하는 거 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시기를 전술적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다음 경기 포항 홈에서 대구를 만납니다. 2연승 중인 대구. 또 어느 정도 이 힘든 상황에서 팬들이 오케이 뭐 팬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겠으나 그치. 정말 이 대구전 한번 보자고. 이번 라운드 한번 보자고. 네. 이게 이제 축구라는 게 1위 1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라운드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라운드밖에 한 게 아니고 작년까지 이어져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그것까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코리아컵 우승과 별개로 또 리그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 3라운드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또 반전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북 대 광주 경기입니다. 이 결과만 봤을 때 2대 무승부인데 전북 입장에서는 광주 상대로 승점 3점 못 되는 거 아쉽죠. 홈에서. 현재 광주가 뭐 작년에 또 그 강했던 모습. 최근에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전북이 이제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광주가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전북 되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이승우, 한국영, 이영재 미드필더를 통해서 송민규, 콤파니, 전병관 좀 위력적이잖아요. 네. 예. 좌우측의 수비 라인도 최우진, 김태환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고 사실 저는 진짜 광주도 좀 계속 좀 유심히 봐야겠다 해서 오늘 집중해서 봤는데 결국 남는 건 이종현 감독을 더 인정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네. 전북이라는 팀을 상대로도 본인들이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냥 무식하게 공차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는 팀의 모습이었고 선수들의 모습이었었고 그거를 풀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전반전에는 아마 광주가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점유율 갖다 축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네. 전북이 훨씬 많았어요. 슈팅 개수도 보면 13대 4예요. 네, 이러면은 광주가 한 게 별로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슈팅 개수가 이 정도 차이인데. 근데도 광주는 동점을 만들어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두 번째 골은 후방에서
이 광주가 좌우 측면으로 몇 번의 패스를 돌립니다. 볼 잘 가지고 있네.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팀 뭔가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북처럼 많이 앞서 있는 팀이 후방에서 이렇게 돌리면 족방 빌드업 하지 마라. 지금 이 팀이 후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건데 광주 입장에서는 전북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그 정도 소유하면서 틈새를 엿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찔러줘. 그리고 그게 득점이 된 거야. 네. 감동을 받아 안 받아? 난 존나 받죠. 왜냐하면 후방에서 볼 돌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볼 딱 투입해가지고 그 득점 됐으니까 득점 만들고 그것도 역전골이었잖아. 앞서가는 골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2대2가 된 거란 말이야. 결국 이제 콤파니오한테 그 버티지 못하고 항상 먼저 선제 득점을 한 쪽은 광주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버티지 못하고 바로바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광주의 한계라고 보지만 근데 전북 상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앞에 뭐 콤파니오, 송민규, 이승우, 한국영, 박진섭, 김영빈 막 이렇게 있는데 국가대표급 선수. 저는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원이 형 말에 더 좀 격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지난 라운드 갔다 왔잖아요. 지난 라운드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선수들이 그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위치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축구를 구현해내는 게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힘이 덜하다. 거기에다가 수원FC가 수비적으로 나왔으니까 조금 이정효 감독 축구가 센세이션하게 K리그 1에 등장했을 때의 스쿼드도 상대가 내려섰을 때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이 디테일이 떨어지는구나라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전북이 사실 광주 상대로 내려서진 않잖아요. 맞받아치는 팀 만나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완전히 냉탕 온탕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경기가 좀 더 세게 왔어요. 지난 라운드 현장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북이 더욱더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다른 전북의 모습은 되게 의욕적이더라고 선수들이 훨씬 더 의욕적이고 이조희 감독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압박하는 거라든지 속도감에 있어서 확실히 달라졌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난 그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주심한테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뭐 이승우 와서 한마디 하고 박진섭 와서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해서 이게 그게 되게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가가. 왜냐면 심판이 엄청나게 부담을 받거든. 심판 그 최상엽 주심이었거든요. 네. 좀 부담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거 계속 삐삐삐 불어줘야 돼요. 불어주고 끊을 거 끊어야지. 불어주고 오지 마라. 계속 해야 돼. 제스처 한번 이거 좀 이렇게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이거 한번 하면 뭐다.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 최상현 주심이 좀 더 난 터프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그 뭐랄까 뭐 왜 저래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야. 좀 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였는데 그게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뭐 그 경기 주심을 좀 압박하면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걸 수도 있고 경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더 이제 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볼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전북이 확실히 지난 시즌하고는 달라졌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뭐 저희가 지난 라운드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너무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다는 게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어쨌든 상대를 잘 막아섰기 때문에 슈팅 개수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유효 슈팅도 전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송민규 선수가 잘하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거든. 이 송민규 특유의 약간 좀 리듬이 있죠. 그 리듬을 좀 더 리드미컬함을 더 보여주면서 더 해주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콤파니오까지 동달아 살아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승우의 센스, 송민규의 크로스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콤파니오의 득점 이런 거 좋았는데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머리가 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삭발도 아닌 것이 막 좀 특이했는데 그래서 더 눈에 띄긴 했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규 선수는. 그렇죠. 네, 송민규 선수의 강점이 명확한데 사실 전북으로 이적하고 나서 우리가 그 전에 기대했던 송민규의 모습을 아직은 100% 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개성 강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맞춰가려고 일단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만약에 이 선수들이 따로 노는 겉도는 느낌 알잖아요. 분위기 어떤 그렇지. 건지 서로 간에 패스 타이밍 늦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팀이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서로 간에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잘하지 않을까요? 올 시즌 좀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출발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송민규 선수를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사이드에서 뭔가 이 콤파뇨가 있으니까는 바로바로 올리는 느낌이 있는데 송민규가 좋으려면 여기서 삼각 패스를 한 두세 번 정도 받으면 그 패턴에서 송민규는 뭐 진짜 희한한 드리블이나 굉장히 좀 좋은 리듬감 있는 드리블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동료 선수라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올 시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또 전북의 송민규 선수는 더 잘해야 되거든요. 좀 집중해서 저도 이제 전북 경기 보다가 좀 체크할 예정이고, 아마 이제 광주 팬들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광주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경민 골키퍼. 네. 이게 둘 다 헤딩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헤딩은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골키퍼들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실점을 하더라도 뭔가 좀 아니면 또 그 대응을 잘 못하더라도 헤딩은 좀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쉽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날 경기도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두 골 다. 이런 찝찝함이 남아있는 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구석으로 꽂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 대응 이거밖에 못하나? 네. 좀 찝찝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종효 감독이 아니면 골키퍼 코치가 데리고 와서 야 이런 실수하지 마. 너 집중력 저하됐어.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김용 골키퍼가 뭐 짬도 없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법한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간격 약간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그런 거지. 그 느낌이라서 더 찝찝한. 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면 이 꼼파뇨가 헤딩 완전 머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헤딩은 약간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득점 장면도 무조건 김경민 선수가 막아줄 수도 있었지만 이 파워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국 선수가 그냥 그 현역 시절에 전북에서 막 턴에서 막 돌려 때리는 거 막 툭툭 발리 말아서 때리는 거. 그냥 들어가잖아.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콤파뇨도 헤딩하면 뭔가 구질이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크로스의 그러니까 크로스 이런 헤더 연결하는 게 제가 이제 클루이베르트라는 축구 선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축구를 입문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최용수를 가장 좋아했다. 헤딩 머신들이죠. 그치. 헤딩 연구를 제가 20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헤딩 슈팅의 결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올라온 거를 내가 반대로 공을 파워 실어서 보내는 헤더가 있고 크로스의 그 속도와 결을 방향만 살짝 바꾸면서 그 힘을 그대로 살리는 헤더가 있는데 콤파니오는 기술적으로 그거를 힘을 실으면서 방향을 잘 바꾸는 선수인 것 같아요. 강하게 갖다 박는 것보다. 이호재는 약간 강하게 갖다 찍는 스타일인데 그게 크로스가 약했을 때는 약간 헤더의 힘이 덜 실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콤파니오는 그걸 기술적으로 본인의 스피드와 크로스의 힘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방향을 잘 바꾸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골키퍼를 해보진 않아서 김경민 골키퍼의 입장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원 형의 아쉬움도 이해가 돼요. 좀 아쉬워요. 네, 이게 만약에 조현우나 우리가 이제 K리그에서 슈퍼 세이브를 정말 잘하는 골키퍼들은 이런 거 한두 개씩 막아줌으로 인해서 팀의 승리를 가져오잖아. 막았으면 이겼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슈팅. 왜냐하면 이제 이 장면들이 사실 이제 첫 번째는 나는 이제 광주 수비진들의 집중력으로 파울 당했는데 심판한테 막 보고 심판한테 항의한다고 놓쳤어요. 네. 빠르게 또 프리킥 허용했기 때문에 좀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김병민 골키퍼가 대응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좀 아쉽고. 오성 골키퍼 오성 선수가 진짜 멋있게 골 넣었단 말이야.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 넘어왔는데 잡고 나서 이제 원더골을 기록했단 말이야. 사실 원더골이에요, 그거. 그거 못 막아요, 그거는. 네, 못 막고 어려운 상황이었어. 슈팅 자세 자체가. 바운드 되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바로 실점했으니까 광주로서는 더더욱더 아쉬운 경기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거 잡았으면은 뭐 고래 잡은 거지 사실. 진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점하고 나서 바로 실점하는 광주의 모습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뭐 이번 지금 다시 자꾸 보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실점 장면 네. 너무 잘 잘라 들어오긴 했어요. 아니, 보니까 또 이게 멀리 크로스를 받아서 멀리서 헤더하는 거하고 잘라 들어가면서 맞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이게 각도가 달라요. 이게 좀 느린 장면을 또 보는 거하고 또 이제 또 그냥 그 장면을 보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다르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도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움이 그래도 있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경민을 탓하거나 그럴 순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실전 아.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콤파뇨 영입 대박입니다. 그렇지. 대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묵직해. 그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훈련이 크로스 그쵸. 슈팅 하는 건데 네. 이 꼼파뇨 제가 볼 땐 보지는 않았지만 그 프리 헤더로 크로스 이 감각하는 그런 슈팅 훈련할 때 10개만 한 7, 8개 늘 애야. 진짜 날라다니는. 그냥 짝짝 소리 나면서 들어간 애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지금 모든 팀들이 뭐 우승 경쟁을 하든 아니면 모든 팀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유형의 스트라이커고 그 결과치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계 화면에서도 뭐 머리 터지고 그 수비 120% 130% 그냥 때려 박는 거거든. 뭐 그렇게 그걸 해도 상대하고 사실 막 막기가 부딪히면서 힘들지. 밀고 막. 야, 정말 좋은 영입이다. 전북이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전북 보면은 막 비겨야 되는 경기도 한 명이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기고 경기 내용이 별로였어도 결과를 챙기다 보니까 경기력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가 이제 울산 현대하고 맞붙습니다. 네. 울산은 이번 라운드에 뭔가 조금 뭐 이번 시즌을 어떻게 초반에 운영할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고 전북은 어쨌든 광주에게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준우 선수가 팔 큰 부상.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수민 선수도 부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가 뭐 그 추춘제도 얘기했잖아. 맞아 이 생각도 들더라고. 그라운드가 아예 충격 흡수를 못해. 이거 물 안 뿌려가지고 그 너무 이제 땅도 딱딱하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귀뚜라미로부터 후원을 받는 거죠. 밑에 보일러 깔아놓은 거야. 보일러 깔아서. 근데 그런 경기가 있지 않나? 예전에 서울 상암도 이 하이브리드 잔디 깔기 전에 그 한쪽 부분 페널티 에어리어 있는 쪽에 수도관을 깔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수, 겨울에는 온수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겠죠. 근데 귀뚜라미 혹은 린나이 이런 쪽에 후원을 받는다면 이게 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린나이 귀뚜라미 후원이야 이거 그건 이 새끼야 기름값의 문제잖아 이 새끼야. 그거는 중요치 않아. 내가 봤을 때 물론 설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름값의 문제야. 내가 기름을 봤을 때. 떼는 거. 그래. 경기장 지붕에다가 태양전지 어. 다 하면 되잖아. 태양광 사업. 깔아서 그걸로 전기세 해가지고 뭐 뜨거운 물 시원한 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여러분들 일하면 있습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여러분. 네가 찾아. 나는 해설위원인데 내가 방법을 찾았어. 근데 그거 시행해 줄 거냐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 롤에 대한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보고 싶어요. 경기를 아직은 좀 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영재도 갖고 있는 장점이 명확한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좀 더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이 중요해요. 조합도 조합이. 보고 네. 이 교체해서 들어오는 선수 아니면 이영재 대체자가 누가 있냐라고 봤을 때도 뭔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쟁은 시켜 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몸 상태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권창훈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몇 번의 패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건강하다면 왜냐면 부상으로 오랫동안 그렇죠, 고생했어요. 건강하다면 이건 난 새로운 영입것 같다. 그렇지. 네, 우리가 몇 번의 패스 딱딱 보면 알잖아. 알죠. 좀 날카로운데 이런데 저는 오늘 봤어요. 왜냐면 권창훈도 패스 길이 다른 선수잖아요.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는 좀 결이 다른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권창훈이 심상치 않다. 권창훈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군분투했지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전북의 상황이었었고
전진우 선수의 좀 부상이 또 이수민 선수도 부상이 좀 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광주는 사실 저는 이 경기에서 감동을 줬습니다. 이 시민구단이고 좀 어쩌면은 전력상 중하위권을 쳐줄 수밖에 없는 구단은 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경기를 계속 한다면 저는 광주의 경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의 선수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라운드를 좀 보고 싶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든풋볼 K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